오늘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2천억 원 넘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백신 관련 뉴스 여파가 뒤섞이면서 주요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혈전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오늘부터 60세 미만 접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7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수수 건당 수수료를 지금보다 1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정될 시에는 현재 800원 내외의 수수료가 920원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내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한층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 어떨까요?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며 3,14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07% 오른 3,139.69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2,129억 원. 개인이 632억 원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카카오가 장 초반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입니다. 1분기 호실적 예상과 지분을 보유한 두나무와 자회사, 클레이튼의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93% 내리며 이틀째 하락세고요. 네이버와 LG화학 등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0.35%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5전 오른 1,118원 35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05% 상승했고 S&P 500은 0.15% 오르며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주목했는데요. 위원들은 경제가 크게 개선되곤 있으나 현재 완화적 정책을 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재 자산 매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이러한 연준의 결정에도 시장은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테슬라 3% 가까이 빠졌고 보잉도 1%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어제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일단 오 시장이 공약했던 공급 대책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오 시장은 총 36만 가구의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핵심 축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만 5천 가구 공급입니다.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한강변 35층 룰 같은 층수 제한을 풀고 용적률도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어 1년 내 성과를 내겠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행보가 있을 것 같네요. 한편 또 재산세에 대한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과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소외된 지역의 문화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는 등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세훈 후보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약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이 공약들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택 공급은 지자체의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역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아무래도 홍 부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좀 의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과 심의 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이사 공급 대책 등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궐선거 공약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특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공약 추진이 어떻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19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19개 법안 가운데 농지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직자 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얼마 전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건축 사업의 후보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용산과 관악 등 모두 5곳인데요. 이 소식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50년 된 서울 용산구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은 이렇게 깨져 있고 벽에는 갈라진 틈이 워낙 크다 보니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냉동고예요. 어른들이 많이 힘들어하셔.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 해야 돼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멈춰있던 용산구 강변, 강서아파트와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등 총 5곳이 공공재건축 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용적률은 최고 499%,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올라가면서 기존 1,500가구가 2,200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에 쓰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음마와 잠실 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들이 발을 빼면서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선 토지 소유자 3분의 2 등의 동의를 받아 올해 안에 정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현재까지 101곳이 신청했다며 오는 7, 8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0여일 만에 다시 700명 선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만든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국내 백신 접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밖에 나가기 좋은 날씨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00명을 기록했는데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5일 이후에 93일 만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3번, 600명대 1번, 700명대가 1번 순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을 했어요.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요. 네, 유럽의약품청 EMA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이 혈전 생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영국은 30세 미만은 다른 백신 접종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60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질병청이 60세 미만과 보건교육교사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당초 올해 2분기에 770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혈전 논란이 커지면서 접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정부 여당과 택배업계가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렸었죠. 이제 다음 달이면 확정된 대책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기구에서 택배기사들이 건당 배송하고 받는 수수료를 지금보다 15% 수준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그동안 택배기사분들이 힘들게 일을 해도 손해 주는 건 거의 없다, 남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컸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뭐 받는 돈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택배기사들은 배송 한 건당 800원 내외의 배송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15% 수준을 더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건당 920원 안팎의 배송 수수료를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택배기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많은 물량을 배송하면 장시간 또 고강도 노동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배송 물량 자체는 더 줄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럼 배송 물량은 얼마나 줄까요? 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들 배송 물량을 지금보다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로 인한 택배기사들 수입 감소분을 말씀드린 배송 수수료 15% 인상과 나머지 15%분은 분류 인건비 지급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간 공짜 노동이었던 분류 작업에 새로 시급을 쳐주고 배송 수수료를 더 올려서 줄어든 수입을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택배 요금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회적 합의기구는 배송 수수료 인상분 15%보다 더 높은 인상률로 이 택배 요금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택배 요금을 정확히 15%까지만 올리면 대형 파주들의 저단가 계약 등을 감안했을 때 택배 기사들 인상분이 15%보다는 낮아질 거란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준 산업연구원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이런 식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가 적극적인 경제계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을 하면서 본격적인 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청와대와 경제계 간의 만남 어제부터 본격 시작이 됐다고요? 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을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실장은 최 회장과 약 40분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재계에서 줄곧 강조해온 기업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실장은 대한상의 방문 이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로 이동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 근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이 실장의 방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른 경제단체 방문 일정과 중복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로 이 실장이 경제단체들을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는 만큼 전경련 패싱은 대통령의 또 다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대란이 자동차 업계의 발목을 속속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이어서 쌍용차는 물론 한국 GM도 속속 가동을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쌍용차도 지금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네, 쌍용차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간 평택 공장 휴업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소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공장 가동을 멈춘 건데요. 가뜩이나 회사 경영난이 계속되는 데다 하하 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 차질 여파로 법정 관리가 불가피해지면서 부품 수급에 더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재개 일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됐지만 이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가 불가피해 공장 가동 중단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월에도 협력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췄는데요. 당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기간은 단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셧다운으로 이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다른 기업하면 한국GM 역시도 반도체 대란을 피해가지 못했다고요. 네, 한국GM 보령 공장이 이번 달 9일만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력 세단인 크루즈와 말리부, 또 소형 SUV 트랙스에 장착되는 이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곳인데요. 앞서 부평 이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가동을 절반으로 낮춘 여파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다 보니 부품 생산도 줄이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어제 현대차 울산 1공장을 시작으로 쌍용차와 한국GM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한국 야쿠르트 최근에 HY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업체인 애니능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의 배경부터 다소 황당한데 한국 야쿠르트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치 폭등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애니능률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간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 야쿠르트가 교육시장 진출을 위해 2009년 45%가량의 지분을 인수한 기업입니다. 사주인 윤호중 회장도 3%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주당 6,450원에 한국 야쿠르트와 윤 회장 합쳐서 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부침을 겪다가 결국 내리막을 걸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0원대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유씨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3월 초 이후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뛰면서 현재 2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치솟은 건데 한국거래소가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에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매매거리 정지 가능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유로 또 오르고 있네요. 그럼 한국 야쿠르트의 지분 가치도 좀 덩달아 불어났겠어요? 그렇습니다. 올 초 애니능률 주가가 2,5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한국 야쿠르트의 애니능률 지분 가치는 208억 원에 그쳤는데요. 상황 급반전 속 주가 급등에 현재 지분 가치는 2,000억 원대를 바라보게 됐고 평가 수익도 1,500억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야쿠르트 입장에서는 지분법 이익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는데요. 올해 배당 수익이 3억 원이었으니 지금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 내년에는 10배 넘는 수익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서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혁신은 없고 가맹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일명 타다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운송과 가맹, 중개 호출 세 가지입니다. 기존 타다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타다와 같은 호출형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들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시장 안정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차량 300대 미만 사업자는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또 이들은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으로 앞으로 택시업계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네, 현재 타다 빈자리가 사실상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택시와 중개호출 서비스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와 마카롱 택시, 타다 라이트, 우버 택시 등 브랜드 택시가 가맹택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인 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이나 사전 확정 요금 같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혁신형 모빌리티보다는 기존 택시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맹택시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은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분통이 터지죠.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조사해 보니까 생명보험에서는 NH농협생명이, 손해보험에서는 AIG 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NH농협생명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거부율, 그러니까 미지급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47,724건의 보험금 청구 중 63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미지급률이 1.34%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10,000건이 넘는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업계 평균 0.93%를 웃돌았습니다. NH농협생명 측은
최근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도 늘고 미지급률도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지급건의 80%가량은 약관상 면책 이유 때문이었는데 다른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자 연령대가 높다 보니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이 둘 다 1.26%의 미지급률로 딜을이었고 특히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로 따졌을 땐 2,0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짚어준 게 생명보험사 쪽이고요. 손해보험 쪽은 어땠습니까? 네, AIG 손해보험의 미지급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39,564건의 보험금 청구 중 1,055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해 2.67%의 미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업계 평균은 1.58%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의 90%가량은 약관상 면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지급률이 보험사들이 얼마나 잘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만큼 보험 선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투자와 이 회사 직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의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 등은 본인 명의로만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9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관련 거래 사실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해당 직원에게 과태료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거래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증권사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계좌 한 개로만 거래하고 거래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건이나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또 제재를 받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투자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선 지급 사실과 한도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신한금융투자에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이 빚어진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 3월에 이은 세 번째 회의인데요. 사전에 통보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지 이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오늘 제재심은 일단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제재심에 오른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은 우리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금융당국은 라인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분조의 권고안을 수용해 소비자 구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건 징계 수준에 따라서 손 회장 연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직무정지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만약 중징계가 유지되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은행권 CEO 중징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은행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임직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오늘 제재심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라고 강 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화성, 용인, 남양주 등지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또 납품업체 등 6개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기 관련 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중 지난달 특정 업체에 LH 건설자재 납품에 특혜를 준 의혹을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모습이지만 구의 3동과 망원 2동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며 차차 전국의 공기질이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이 깨끗하겠지만 일요일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 오전 백브리핑 실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